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작년에 12월 랠리를 보였던 우리나라 코스피 1월 들어서 벌써 5%가량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밀린 것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요. 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흐름 중에서 초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애플 주가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최근에 주가 하향이 좀 있었죠. 그리고 투자 의견 하향 조정도 좀 있었습니다. 또 테슬라 최근에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 인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미국에서 인건비 인상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개별적인 대주주 리스크도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주들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테슬라, 애플 주식이 헤매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4분기 잠정 실적이 쇼크가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대주주들이 일부 지분을 대량 매매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중국 관련해가지고 좀 볼 필요도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주격인 삼성전자 같이 밀려 내려간 그런 이유도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초 시장 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장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스닥은 0.02%, S&P 500은 0.0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은 마틴 루터킹의 날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연휴를 앞두고 미국 시장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은행주의 실적이 좀 엇갈렸고요. PPI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PPI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12월 PPI 지수는 0.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게 됐고요. 3개월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도매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CPI 역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 2년물 국채 금리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게 되면서 유가가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우려 또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US carries out new strike in Yemen after Biden vows to keep pressure on 이라는 기사고요. 지난주에 전달드렸던 중동 전쟁 리스크와 관련해서 추가됐던 소식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기습적으로 공습했다라는 보도가 오전 중에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함께 예멘 수도 사나 등에 있는 후티 근거지를 대규모 폭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은 좀 꺼려왔습니다. 후티 반군이 지난달 31일 홍해상에서 미군 헬기에 총격을 가한 데 이어서 이달 9일에는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더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미국이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격 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상선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된다면 추가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 만인 다음 날 다시 한번 추가로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설을 공격을 한 건데요. 이번 공격은 다만 전날에 있었던 공습보다는 범위가 조금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 레이더 시설이 홍해 해상 교통에 여전히 위협이 된다라고 보고 추가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현재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명분 속에서 현재 주요 무역로인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을 해왔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세계 물류에도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운임지수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물류비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여전히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 만큼 오늘 우리 장에서의 움직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Microsoft tops Apple as worl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라는 기사고요. 지난주에 장중에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잠시 시총 1위 자리를 내놨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확실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누르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힘의 균형을 바꾸는 것으로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2021년 11월 이후 500거래일 넘게 1위 자리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자리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긴밀한 관계를 좀 구축을 하게 되면서 생성형 AI 분야에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아왔습니다. 반면 애플은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이 수요 둔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특히 아이폰 주요 시장인 중국이 경제 둔화를 현재 겪고 있는 데다 화웨이의 부활로 시장 점유율 또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주가에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개월 동안 17.3% 오른 데 반해서 애플은 2.8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결을 좀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China's skeptic Lai Ching-te wins Taiwan's presidential election이란 기사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예정대로 대만 총통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한 결과들 기사 속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슈퍼 선거회에서 주요국 중에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선거였습니다. 친중, 친미의 후보가 또 치열한 각축을 벌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개표 결과 반중 그리고 친미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2위로는 국민당 허우 후보가, 3위로는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투표율은 75%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번 총통 선거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3연임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됐고요. 전문가들은 친중 성향인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하면서 막 표심이 라이칭더에게 좀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되면서 일단 양안 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중국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중국의 대만 사무판공실은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면서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된 만큼 정책 방향도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5월 취임 때까지는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 좀 추가적으로 보자면 일단 미국은 이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이후 대표단을 바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표단을 보내긴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자극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주 위주로 먼저 보실 텐데요.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장에서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JP모건 체이스 함께 보실 건데요. 0.73% 주가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다만 주가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티은행 함께 보겠습니다. 1.04%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해외 시장 사업 조정 등의 여파로 손실이 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대형사 가운데서는 가장 좋지 않는 18억 달러의 분기 손실을 보고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좀 웃돌게 되면서 주가는 1%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체 직원의 10% 정도를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1.0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웰스파고 함께 보실 건데요. 3.34%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손 충당금을 크게 늘렸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3%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들 함께 살펴볼 거고요. 보잉 먼저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23%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이 최근 사고가 발생했던 보잉사의 737 맥스 9 기종의 운행 중단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연방항공국은 보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운항 중단 조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안전이 확인된다면 해당 조치는 해제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0대에 대해서 재검사가 필요하다라면서 재검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기종이 운항을 재개할 만큼 안전한지 여부를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 안전점검 절차 일부를 보잉사로부터 떼어내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넘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10일 사고 기종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보잉의 제조 과정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졌거나 빠졌을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일본에서 운행하고 있던 보잉 737 항공기의 조종석에서 창문 균열이 발견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회항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륙 후에 조종석 자리에서 오른쪽 두 번째 창문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다시 공항으로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승객이나 승무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보잉사에게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블랙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0.88% 강보합순에서 지난주 금요일장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현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랙록이 대규모 M&A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프라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이른바 GIP를 약 16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이번 인수는 블랙록이 2009년 6월에 바클레이즈로부터 ETF 사업 부문을 135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M&A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블랙록은 관련 ETF를 인수한 이후에 ETF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은 이번 인수 결정 배경에 대해서 인프라 시장이 향후 몇 년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광대역 통신망,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 센터 등 이 디지털 인프라 부분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M&A로 인프라 시장까지 블랙록이 장악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증시팔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미국 택한 대만, 공급망, 양안 갈등 커진다. 네, 앞서서 외신 브리핑에서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구촌 대선의 해인 2024년 첫 번째 선거에서 대만이 민주진영의 첫 승리를 일궈냈다. 대만 제16대 총통선거 라이칭더 당선인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진당은 12년 연속 장기 집권에 성공할 예정인데요. 대만 총통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임이 가능하고요. 민진당은 최대 16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라이칭 당선인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며 중국과 협력을 전개하되 도발에는 맞서서 대만을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해협에 대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 이번 선거는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친미, 친중 성향의 후보가 대결하는 미중 대리전으로 치러졌는데요. 다만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에는 차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만 총통 선거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진당 사상 첫 3연속 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안, 미중 관계 긴장은 어쩔 수 없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바로 다음 소식으로 전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선, 대만 쏠린 틈 노려 북한 안보 위협, 수위 높일 듯. 네, 오늘 시초부터 방산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또 무력 도발을 했는데요.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무력 도발은 대만 선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총통 선거 다음 날 북한의 군사적 도발 속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친미 성향의 대만 총통의 등장으로 불확실성 확대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도발이다라는 진단이 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 우방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사거리는 최대 5,500km에 달하는 IRBM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하려는 속내가 보여지고 있고요. 한중 불신을 조장하려는 등 압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최대 고비 넘긴 K항공 빅딜, 세계 11일 메가 캐리어 뜬다. 네, 이번에 항공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씨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즉 이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고요. 전 세계 10위권 글로벌 메가 캐리어 즉 초대형 항공사 출범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과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 고비였던 이씨 승인을 얻어내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합병 작업이 속도를 더욱더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씨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 유럽 4개 도시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의 항공 여객 시장과 화물 운송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라며 심사를 중단한 바 있고요. 티웨이 항공이 여기서 LCC를 견인할 수도 있다라는 수혜로 반짝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짜로 분류되는 유럽 4개 도시 운항을 티웨이 항공이 맡기로 했는데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도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승인 방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씨가 요구한 조건들을 다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제주항공은 화물 단독 입찰에 성공해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단독 입찰을 했고요. 에어 프레미아와 에어 인천, 아시안 이스타항공은 최종적으로 인수전에 빠졌습니다. 항공업계 2위를 둘러싼 제주항공과 TA항공의 자존심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 LCC 역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씨 합병 승인이 가닥이 났고요. 화물 지배력이 영향력이 낮다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아직 미국과 일본 등의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결합엔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 23조 원의 초대형 항공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줄줄이 상단 초과, 투기 부추기는 수요 예측. 이번에는 IPO 소식 전달드립니다. 새해
새 IPO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새해 공모주 4종목이 희망 공모가 범위 최상단을 초과해 공모가를 확정할 전망인데요. 기업 가치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적절한 가격 발견을 위한 수요 예측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IPO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은 포스뱅크, HB인베스트먼트, 우진엔텍, 현대입스, 이닉스 등 5개 종목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절대 다수가 밴드 최상단을 15%, 약 30% 초과하는 가격대에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수요 예측이란 공모주 청약에 앞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 희망 수량을, 가격을 제시하는 절차인데 IPO 대상 기업과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와 공모 물량을 최종 결정에 나섭니다. 이에 공모가 버블 조장 우려가 크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한 주라도 더 물량을 더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주문을 써내고 있습니다. 상장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즉시 팔아치우는 시기인데 업계에서는 현행 수요 예측 제도가 구조적으로 시장 과열에 취약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지난해 DS 단석의 급등락이 바로 한 예로 떠오르고 있고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여기서 코너스톤 제도란 공모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기관 투자자가 일정 물량을 장기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배정받는 투자 계약입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법안은 줄곧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포스뱅크와 HB인베스트먼트, 우진엔텍, 현대입스 등 공모가 상단 30%를 초과해서 주문으로 몰렸고요. 물량 배정 경쟁에 공모가 버블이 초래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령 기조 바뀔까? 이번에는 비트코인 선물로 비트코인 소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결국 미국과 우리는 법 체계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중개 및 발행에 대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 추가적으로 향후 필요할 때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또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역시도 지속적으로 현물 승인에 대한 상승 기대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현물 ETF로 승인이 나고 나서부터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한폭 상승가를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 넘게 빠졌고요. 이더리움도 1.12%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솔라코인, 리플 역시도 점점 하락세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관련된 종목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장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는 6% 넘게 밀린 채 마감 지었습니다. 위지트가 16.76%로 딱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를 터치했었다가 15% 넘는 낙폭을 보여줬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10%,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9%, 위메이드 역시 8.8% 넘는 낙폭을 연출하면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보여줬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할까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대만 친미 총통 선택, 한국 반도체 호재될까?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언급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국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중국과 또 대만 사이의 양안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미국도 작동이 되고 있고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뭐 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이 공식적으로 라이칭드 당선자 축하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하나의 중국인데 무슨 소리야. 대만은 우리의 일부 지방일 뿐이야. 무슨 축하를 하고 난리야. 이렇게 지금 발끈합니다.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지난 토요일 투표일이었죠. 민진당의 친미 또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이제 8년 집권을 했고 4년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미국이 좀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친미니까요. 그러니까 라이칭더 후보가 차이잉원 현总统보다도 더 심해요. 더 친미, 더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중 관계가 더 치열하게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기업 1위죠. TSMC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결과를 보시면은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40.05%로 자, 민진당의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 이 대만 선거의 특징은 총통과 부총통이 러닝메이트로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선 가만히 보시면 40.05이기 때문에 절반을 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결선 투표가 없어요. 34.49%. 그러니까 2위에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또 3위에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를 합하면 두 사람을 합하면 더 많아. 이번 선거를 라이칭더 후보가 이긴 걸로만 자꾸 보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진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 미중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화날 수밖에 없죠. 실제 이제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중국이 양으로 음으로 선거에 좀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데도 결국은 저 3위 후보 때문에 이 허우유이 이른바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본토 내에서는 커원전 뭐야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당장 중국도 지금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러면 불만스러워서 대만을 공격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날 같이 치러진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민주당이 모두 다 자리를 가져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법안을 어떻게 행정 처리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비슷한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를 총통만 보면 안 돼요. 자, 입법원이면은 국회의원인데 자, 이 국회의원 분포를 보십시오. 불과 4년 전에는 61석이니까 지금 과반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집권 여당이. 근데 이번에 51석이니까 국민당이 총통 자리는 못 차지했지만 더 많아, 한 석이. 그러니까 좀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칫 그냥 뉴스의 표면만 보면, 겉만 보면 마치 라이칭드가 이겼으니까 미국이 계속 위세를 떨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입법은 우리로 치면 국회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난 이 2020년 선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잉원 현 총통이 57.1%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진당이 재집권은 계속 정권은 지속할 수 있지만 그 위상은 낮아졌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하느냐, 선을 넘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칭도 후보도, 라이칭도 당선자가 이제 대만 의대 출신인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친미 성향이고 더 독립 성향인데 공격적으로 할 수 있냐? 어려워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대만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반도체 영향입니다. 자, TSMC가 그러면 미국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TSMC는 더 뿜뿜해 나갈 수 있냐?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번에 대만 총통선거 있기 전에 중국은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를 가했어요. 왜냐하면은 민진당이 또 당선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당 쪽으로 대만 유권자들의 심리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제재를 가했는데도 결국 이번에 민진당이 가까스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TSMC를 중국이 가만두느냐? 가만 안 두겠죠. TSMC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에 대해서 더 보복 관세를 취한다든지 수입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도 그렇게 되면은 TSMC로부터 전량 받아들이던 비메모리 이 물량 자체를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삼성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또 HBM 고대역 메모리는 어디로부터? 또 SK 하이닉스로부터. 이미 공장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SK 하이닉스와 삼성에 더 압박을 가할 수도 없어요. 중국은 어떻게든 TSMC에 대한 완전한 압박 자체가 또 이 통제가 힘들어진 마당에 이런 선거 결과로, 그러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어쨌거나 간에 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아니라 그랬죠. 살찐 새우입니다. 돌고래입니다. 우리 이제 산업의 위상 자체가 그렇다는 건데, 미국도 이제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 견해가 또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워렌 버핏은 지난해에 이 선거 결과 있기 전에 41억 달러 매입했던 TSMC 주식을 86%를 다 매각했어요. 그래서 더 안 사들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상당히 지금 우리 그래프 하나, 화면 하나 더 보여주시죠. 자, 이 화면이 이제 우리 서울경제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왼쪽을 보시죠. 자, 재집권했죠. 중국의 군사적 압박 고조, 세 번째, 네 번째, 대만 침공 가능성. 그러면 계속 또 중국 경제는 당장의 저 일이 현실화는 안 되겠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더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올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모두 우리 반도체 쪽에 반사이익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선거 결과를 살펴봤을 때 민주진보당 재집권 성공하긴 했지만 위상 자체는 좀 축소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단에서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좀 고무적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수혜 섹터는 어느 부분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 HBM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최강자입니다. 이건 계속 우리가 이번 대만 총통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 반도체 쪽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업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자, HBM을 올라탄 제우스. 올해 패키징 신장비 매출만 1,000억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큰 비중으로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및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자, 이게 해외 경쟁사보다도 빠르게 이 전용 세정 장비를 선보였고, 국내외 대형 고객사로부터 연이어 러브콜이 있는데, HBM은 적어도 내년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 메모리 가지고는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온전히. 그러다 보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이죠. 그럼 그와 관련된 기업이 어디냐?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는 사실상 단독 공급, 씻어내는 그 세정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제우스입니다. 자, 올해 제우스가 HBM 정설 특수에 힘입어서 5천억 원대 초중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신장비 이름이 뭐냐면 아톰과 세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HBM 생산하게 되면은 실리콘 관통 전극이 있습니다. TSB의 세정에 활용되는 바로 그 기업인데 바로 차트를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2016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술력 자체가 껑충껑충 뛰어오르는가. 그만큼 기술을 가지고 삼성, SK 하이닉스 또는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제우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기업을 더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반도체를 떠나서 자, 가장 지금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화가 나 있을 기업이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완화하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법안 아니에요. 통과됐어요. IRA입니다. 이 IRA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또 미국에서는 미국의 또 기업들은 이거 좀 중국하고 우리 협력해야 되니까 조금 봐줘요 이러는데 안 봐주는 분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안 봐줘요. 중국이 전 세계의 시장을 장악하기도 했지만 가격 경쟁으로 물을 흐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실리콘, 바로 태양광, 또 패널, 이 모듈 관련되는 사람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단호합니다. 중국 안 돼. 근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우리가 이 관련 산업 분야에 어떤 기업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름도 길다. 뭐야? 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를 냈고요. 태양광 모듈 작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태양광 모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2년에 깜짝 놀랐어요. 왜? 1조를 매출을 넘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1조를 넘어가면 이건 상당한 기업입니다. 일단 매출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고효율 또 다양한 태양 전지를 개발해내면서 1조 가까이 2022년에 육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중국이 가격을 또 다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진출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진출에 중국이 막 가격을 다운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도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 견제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일단 작년에는 조금 넉넉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HD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일격을 당했는데 자, 그래서 미국도 이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룬도, 쿠이또 지역 밀접한 데서는 500와트급 고출력 모듈 제품을 수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중국에 단호하다. 그러면 미국 시장을 더 개척해 나갈 돌파구가 마련되어 있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많이 우리가 보도했죠. OCI 지금 한미약품 합병 때문에 통합 때문에 OCI도 약간 좀 지금 어수선한 상태예요. 하나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 정체돼 있어요. 이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관련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아유, 이름 길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만 선거 결과에서 어떤 부분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보니 HBM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살펴봤고요. 그중에서도 최선호주는 제우스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꼽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과가 참 좋았죠.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주말 사이 뉴스가 나온 회사죠. 한미약품, 펀더멘탈로 DL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한미약품 차트부터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주가 성적을 제가 노란 박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아주 제약바이오 대형사들의 평균 정도의 수준은 계속 따라가고는 있다. 이런 얘기죠. 지난 8월, 9월 이때부터 약간 벌어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벌어진 그 채로 계속 현재까지는 따라왔다. 평균 수준은 보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센티멘트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준 이상으로 지금 돌변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금방 배종찬 소장이 말씀하시고 나갔습니다만은 OCI 홀딩스, 한미사이언스 지금 여기서 아주 대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27.0%까지 인수하게 되는 이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손을 맞잡았죠. OCI 홀딩스는 그야말로 태양광 쪽 그리고 뭐 건설도 약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케미칼 쪽 이쪽이고 이쪽은 한미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약 쪽, 바이오 쪽 이쪽 많이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종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합병은 아니고요. 공동 경영을 합니다. 각자 대표 체제로 공정 경영을 하는데 한미 대주주는 자기들의 한미사이언스 구주를 팔면서 OCI 홀딩스의 지분을 10.4% 이렇게 확보하는 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돈이 구주도 사고 신주도 다시 OCI 홀딩스가 신주도 하면은 신주가 한미사이언스로 돈이 들어가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한미사이언스 바로 밑에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 그쪽 연구하는데 돈이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는 거고 OCI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익을 창출을 상당히 잘합니다. 항상 저평가 받아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회사들의 계속적으로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그럼 그 돈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회사는 어디냐? 저는 한미약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있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채택을 한 건데 한미사이언스에는 송 회장이라고 하는 어머니하고 그 따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남한테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남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소속이 아니고 한미약품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조금은 없죠. 물론 대주주 9% 이상 가지고 있는 그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지금 절차상에 조금 뭐랄까 노이즈,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분율 싸움으로 혹시 간다고 했을 때도 좀 파악을 해보자면 OCI 홀딩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입니다. 근데 한미약품의 있는 장남 그리고 차남 이 지분을 합쳐도 아까 27.0%보다 9.4% 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물론 한 6% 넘게 있습니다만은 경영권 분쟁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한미약품하는 좋은 뉴스가 맞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를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4분기에 실적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호흡기 질환 유행 많았었잖아요. 뭐 이비인후과 가고 내과 가면 환자분들 엄청 많을 정도로 이렇게 호흡기 질환 유행했었고 파트너사죠. MSD로부터 마일스톤을 수출합니다. GLP-2 이쪽 제재를 가지고 지금 마일스톤 그러니까 신약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계속 순차적으로 받는 돈들이 있어요. 그게 4분기에 들어와서 4분기가 괜찮았다 이런 얘기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치를 한번 보니까 영업 가치가 3조 9천, 신약 가치가 한 1조 1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조 정도의 이 회사 영업 가치 플러스 신약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회사인데 시총은 4조 4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40만 원을 올렸고 이것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자, 목표 주가 올라가는 와중에 좀 하루 올랐죠. 근데 이거는 최근에 주말에 나온 이 뉴스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오른 모양인데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서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강약품이라고 해서 2020년에 OCI 홀딩스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던 이런 회사가 있죠. 이거 지금 보이는 거는 일봉이 아니고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해서 벌써 한 5달을 주가가 쭉 이렇게 뻗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0원대에서 40,000원대까지 한 서너 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 뒤로 쫙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때 올라간 게 뭐 이 회사 고유의 이슈도 있었고 제약바이오 급등하는 이런 이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매 잔고를 보겠습니다. 0.4%. 그러니까 이쪽에서 크게 환매가 갑자기 나올 일은 일단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중앙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주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를 위쪽을 좀 보면서 갈 가능성이 많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PBR 보겠습니다. PBR, 뭐 PER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약 가치가 있는 데들은 좀 장부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나 이렇게 보면 좋은데 한미약품 3.9배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4.9배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한 15%에서 20% 더 뻗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최근에 목표 주가를 보니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최근 한 10% 정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최근 한 2달 사이에 10% 정도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주말에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목표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목표 주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16%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미약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랜만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좀 좋은 리포트로 나왔는데요. DL입니다. 옛날에 대림산업이라고도 하죠. 자, 주가가 연간으로 봤을 때 1년 내내 이렇게 계속 내리다가 8월 정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금요일 정도에서 리포트가 나온 영향을 좀 극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조정이 지금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LLDP라는 그 고전적인 이런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었고 여기는 뭐 마진이 이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시황도 많이 탑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태양광 소재라는 POE 쪽으로 설비 전환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POE라는 것을 누가 받아가냐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업체 1위에서 3위 업체들이 다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아주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익이 4분기에 200억 넘게 영업이익이 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쓴 거고 금년에 그러니까 이익이 2배 이상 이렇게 급증할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KB증권입니다. 그래서 POE 설비 전환 모멘텀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미 4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컨센서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24년 영업이익 많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65,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4년 영업이익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DL 케미칼 하는 데가 있고 카리플렉스, 그리고 크레이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DL 케미칼에서 확실히 좋아진다. 이쪽 아까 말씀드린 POE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7% 이렇게 올라오고 크레이턴도 24년에 영업 흑자로 이렇게 돌아갈 거다. 가격이 쭉 내려가고 있다가 최근에 500불대에서 톤당 700불대로 한 30%, 40%가량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영업 흑자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이틀째 이렇게 쌍끌이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볼륨, 거래량이 상당히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크게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공매 잔고율을 보겠습니다. 2.4% 상당히 높죠? 평균이 0.4입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고 다 내팽개쳤던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매수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자, 하단에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회사가 맞습니다. 자,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5.7배. 다른 석유 화학 업종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23% 있는 거로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한미약품, 펀더멘털, DL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월요일 미증시는 마틴 루더킹 기념일로 휴장합니다. 향후 투자자들은 소비 지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면 민주진보당 재집권에 성공. 하지만 위상은 축소. 수혜 섹터로 HBM 메모리와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지배구조 재편 중인 한미약품, 펀더멘탈은 조정 마무리 후에 상승 추세 전환 중인 DL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